고려 외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외교 참 중요하죠. 2022년 오늘은 정말 국가의 외교가 개인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외교의 경험을 교훈으로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단연 고려의 외교를 한번 둘러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외교 천재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외교를 해요. 또 왜 지금 21세기에 고려의 외교를 봐야 되는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려가 우리 역사 속에서는 좀 드물게 다원 외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원 외교? 이게 뭐냐고요? 그 반대쪽에 일원 외교가 있어요. 일원 외교는 한 나라만 상대하는 외교입니다. 조선이 그래요. 조선은 조선 전기에는 명나라만 상대하고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만 상대했죠. 이미 세계는 다원화돼 있었는데 조선은 다원 외교를 하지 않고 일원 외교를 고집하다가 임진왜란도 겪게 되고 병자호란도 겪게 되고 급기야 19세기 후반에 가서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고, 다시 얘기해서 조선은 외교에서 실패한 나라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선이 굉장히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15세기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다고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래요. 조선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어진 나라고 그렇게 운영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조선에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안테나가 너무 낮았어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이 안에서만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이 물음에요. 조선시대에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신으로 공식적인 업무 때문에 간 사람 말고 중국을 자유여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선 성종 때 최부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유일해요. 이 사람도 왜 가게 됐냐면 제주도에서 본국으로 배 타고 오다가 배가 표류를 해서 중국 해안에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정을 일기처럼 기록을 해서 표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말고는 중국 기행문이 따로 없어요. 물론 조선 후기에 가면 실학자들이 중국을 다녀오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보여주는 곳만 보거나 아니면 그 당시 중국의 경제 중심지였던 강남 지방까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이 말싸움하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아마 중국 얘기했을 때 조선 사람 이길 사람이 세상에 없었을 텐데 실은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에 대해서는 어땠겠고 중국, 일본을 제외한 그 넓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전 이것이 조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려는 이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려는 중국에 언제나 두 개의 나라를 상대했어요. 고려 초에는 중국 북쪽에 거란이 있었고 남쪽에 송나라가 있었고 12세기부터는 중국 북쪽에 금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남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이원 외교를 합니다. 조선은 1원이고 고려는 2원이니까 1원 더 비싼 외교를 한 거죠. 하지만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과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더하기 1이 아니라 곱하기 2가 되는 셈법이에요. 관계의 수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 다원 외교의 경험이
21세기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외교를 공부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고려 외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고려는 외교에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고려가 500년 왕조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474년 동안 존속을 했는데 바깥 세상이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존속했던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 500년 동안 중국에서는 전쟁이 거의 끊이지를 않았어요. 한족의 중국이 들었을 틈이 없었습니다.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자, 말하자면 한족의 입장에서는 이민족이죠. 이민족이 중원으로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만들었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려는 외교를 통해서 국가를 500년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한 나라입니다. 고려 500년 동안 중국에 있었던 왕조 한번 세볼까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거란, 송, 금, 남송, 원 1대 10입니다. 10나라가 망할 동안 고려 한 나라가 존속했습니다. 그만큼 장수 왕조였던 것이죠. 이 장수가 군사력이 막강해서 싸워 이겨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싸울 때는 싸웠지만 싸움보다 더 중요한 외교를 통해서 왕조의 존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가의 싸움, 국가의 전쟁에서 가장 상책,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네, 부전승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 부전승이 바로 외교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고려의 외교. 자, 관심이 가시죠? 고려 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외교를 공부하기 전에 간단한 용어 3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려가 상대한 나라들은 전부 고려보다 큰 나라들이고 강한 나라들이었다. 거란, 송, 금, 남송 이 나라들은 전부 고려보다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고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고려가 그 나라들보다 작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역사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죠. 지금 입장에서 아니 왜 우리가 싸워서 진단 말이야? 왜 우리가 더 약한 나라라고 그냥 인정한단 말이야? 이러지 마세요. 역사적인 사실로 그 당시 사람들은 고려가 그 나라들보다 더 작고 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뭐예요? 그냥 지금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 역사는 그 당시의 사정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선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대학자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식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퇴계, 율곡, 다 무식해. 영어에 ABC도 몰랐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 정말 ABC 몰랐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대학자인 거죠. 자, 지금의 기준으로 섣불리 재단해서는 안 된다. 과거가 어땠는지 과거의 사정을 잘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역사 공부의 첫걸음이에요. 자, 명심하시고 역사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사대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사대는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 좀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강대국은 끊임없이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시키려고 해요. 지금처럼 UN 같은 국제기구가 있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가 힘이 있는데 작은 나라를 침략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정글 같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로부터 그 국가의 유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군사력을 키워서 큰 나라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평화로운 시간이 1시간도 없을 거예요. 계속 무기만 들고 훈련하고 스파르타처럼 살아야 됐을 겁니다. 거기에 어떤 행복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우리 조상들이 택한 방법은 사대를 하는 거였습니다. 큰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고 큰 나라와의 상하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자, 이걸 가지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나라는 하나고 작은 나라는 여럿이라고 하는 이 국제 질서예요.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인정하는 것을 그저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 나라도 작은 나라 하나하나를 전부 침략하고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력을 소모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평화가 없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한 나라 한 나라를 전부 인정해주고 이것을 사소, 작은 나라를 섬긴다 또는 자소, 자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소, 작은 나라를 보살핀다 이런 말로 불러요. 그러면 상호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들을 보살펴서 상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전근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외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왜 동아시아라고 하느냐고요? 사대, 자소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한자 문화권이 된 건데 지금으로 치면 어디가 되나요?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을 동아시아라고 하고 4대 자소가 통용되는 지역 범위는 동아시아가 된다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맹자의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하기를 2대 사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겨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천하를 보존하고 작은 나라들은 2소 4대, 큰 나라를 섬겨서 그 나라를 보존한다. 이런 설명을 했던 것이죠. 자, 4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나쁜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외교의 방법으로 통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외우시면 됩니다. 가끔 역사는 암기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4대를 할게 이랬을 때 말로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으로 뭘 해야 되지? 여기에서 4대를 표현하는 방법이 조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공은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챙겨서 자기가 4대 하는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조공이란 말, 이거 어려운 말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 쉽게 이해해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선물하는 거 조공이라고 하죠. 자, 조공의 깊은 뜻은 벗어났지만 적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는 이 뜻은 살아있는 거죠. 조공이라고 한자로 못 쓰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의미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자, 조공을 해요. 조공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조공을 받은 나라는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거야, 인정할 거야 그런다고요? 그것도 안 되죠.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이 책봉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왕조가 고려 국왕으로 책봉한다 그러면 나는 고려라는 나라를 인정하고 고려를 침략하거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봉이 내려오고 조공이 올라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침략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자, 4대를 행동으로 표현할 때 책봉과 조공으로 나타난다. 자, 이해하셨죠? 이건 굳이 안 외워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이 필요해요.
전근대, 자, 근대 이후는 아닙니다. 근대 이후가 아니고 전근대에 동아시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일본, 베트남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식이에요. 여기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 세계 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불평등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국가 간에 대소, 강약의 차이가 있는데, 이 대소, 강약의 차이가 상하 관계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전근대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사실은 동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럽에도 엠퍼러와 킹, 엠파이어와 킹덤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에 엠퍼러, 황제는 여럿이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는 언제나 킹덤이지 엠파이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도 위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국가 간의 위계뿐 아니라 전근대 역사에서 인류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에 위계, 높낮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 지배 신분, 피지배 신분. 이게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상국, 하국이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에서 존재의 거대한 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Great Chain of Being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의 섭리로 뭔가가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존재는 자기의 위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위치가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해서 서로가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전근대 유럽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 흔히 너 분수 좀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 분수가 뭐냐면 자기 처지에 맞는 한도예요. 처지, 이게 옛날에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입니다. 너는 어떤 신분이니까 여기까지밖에는 못해. 이게 분수예요. 이 분수를 지켜라, 위계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국가 간의 강약의 차이, 대소의 차이가 상하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할 전근대 세계에서 아주 상식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근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근대 이후에는 국가 사이에 모두 대등하다라는 게 상식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력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해요. 지금도 강대국과 약소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과 약소국이 상하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죠. 오히려 강대국과 약소국이 상하 관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 이후의 상식입니다. 이것이 옛날과 아주 다른 근대 이후의 변화죠. 자,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있기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대, 책봉, 조공, 이런 걸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국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서기 355년에 고구려의 고구권왕이 전현이라고 하는, 이거 좀 듣보잡 나라죠. 네,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북조에 있던 나라인데, 이 나라로부터 고구려 왕의 책봉을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35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600년 전 정도가 되나요? 이때부터 책봉을 받았고 조공을 해요. 백제는 근초고왕 때 처음으로, 그리고 고구려 장수왕이 또 중국의 동진과 북위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신라는 진흥왕 때 처음으로. 자, 근초고왕, 장수왕, 진흥왕, 뭔가 공통점이 있죠? 삼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이에요.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일수록 책봉을 받는다? 이거 뭔가 이 책봉을 받는 것에 대한 우리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뭔가 우리 쪽에서 원해서 책봉을 받았다는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억지로
책봉을 줄 거야 받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 우리도 동방의 국가로 인정해주고 우리를 책봉해주고 우리와 평화적인 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하는 우리 쪽의 요구가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삼국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는 자, 이런 하나의 이 세계의 국가가 되었다. 이런 것을 표방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는 신문왕이 책봉을 받았고요. 발해를 세운 대조영, 발해 고왕도 당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았고 견훤과 고려태조 왕건도 책봉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고려태조 왕건이 책봉을 받은 다음부터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았습니다. 이 조공책봉 관계,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관계가 청산되는 것이 바로 대한제국 선포.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도 책봉받고 조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우리도 황제의 나라야 라고 선언을 한 거죠. 대한제국이 아무리 황제의 나라답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책봉 조공 관계의 표가 마침표를 못 찍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종의 이 대한제국 선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서 이 책봉 조공에 굉장히 충실했던 나라입니다. 그 덕에 어떤 이익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한때 중국을 차지했던 다른 종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란족, 여진족.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긴 역사를 유지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처럼 35년 동안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이 중요성이 훨씬 더 두드러지죠.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이걸 이룬 나라입니다. 물론 전쟁도 했지만, 그래서 국난 극복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긴 시간 동안 외교를 통해서 그런 성과를 이루죠. 자, 보국의 길이다. 맹자가 이야기할 때 이소사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김으로써 보기국, 그 나라를 보존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조상들은 사대를 하는 것이 보국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대를 어떤 나라에게 하느냐, 이 사대의 기준을 정할 때 나름 세 개의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는 강한 나라에 사대한다. 둘째는 강한 나라에 사대하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았어요. 둘째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문화가 앞선 나라에 사대한다. 문화를 기준으로 사대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통을 중심으로 한족과 비한족을 나누고 한족이 세운 나라에 사대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선이 그래요. 조선은 명나라에 사대를 했어요. 조선이 처음에 명나라에 사대할 때는 명나라가 강대국이었고 문화도 앞선 나라였고 한족이 세운 나라였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었을 때 명청 교체기에는 어떤 일이 생기죠? 형세가 국력이 이제 명보다 청이 강하다는 걸 알았지만 문화가 앞서고 한족이 세운 명예에 대한 사대를 포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하죠. 조선은 형세보다 문화와 혈통을 중심으로 사대를 했던 겁니다. 고려는 철저하게 국력을 보고 사대를 했어요. 거란에 사대할 것이냐, 송에 사대할 것이냐. 송이 문화도 앞서고 한족이 세운 나라지만
고려는 당연히 국력이 강한 거란에 사대한다. 이런 원칙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사대에는 중화사상,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 이런 게 없어요. 철저하게 현실의 국력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4대 외교는 현실적인 외교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자, 이걸 지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고려 외교로 들어가 볼까요? 고려가 건국된 것이 918년, 10세기 초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는데요. 이 10세기에 고려가 속했던 세계,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 질서를 보면 분열과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07년에 세계제국이었던 당나라가 멸망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통일된 나라가 들어서질 못하고 중국사에서 5대 10국이라고 하는 분열기가 있습니다. 5대라고 하는 것은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5나라가 짧게 연속된 시대예요. 아, 왜 나라 이름이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에서 다 후자가 붙냐고요?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당연히 나라 이름에다 뒤 후자 안 붙이죠. 다 대량, 대당, 대진, 대한, 대주 이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무슨 대야, 그 앞에 양, 당, 진, 한, 주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냥 후자 붙여서 통일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나라 이름이 뒤 후자 붙은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거나 5개 짧은 왕조가 이어지는데 이 왕조들은 중국 전체를 통일하지를 못했습니다. 중국 북쪽만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 남쪽에는 모두 10개 나라가 분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북쪽에 5대가 이어지고 남쪽에 10나라가 있다 해서 5대 10국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한마디로 분열기였다라는 건데 중국의 이 분열기에 우리나라도 분열기가 됩니다. 후삼국의 분열기가 되죠. 어떻게 보면 후삼국 시대에 후고려, 후백제, 신라가 서로 싸우잖아요. 이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만 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중국 왕조로부터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만 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분열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중국의 통일왕조가 성립되어 있었으면 그 통일왕조가 삼국 중에 어느 한 나라를 조정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그때 그럴 정신이 없었으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이러는 가운데 960년에 후주에서 송이 건국되고 송이 남쪽의 10국까지 모두 통일을 했다 해서 중국의 재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나라 위쪽에 거란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것이 916년입니다. 송이 건국된 게 960년이니까 그거보다 수십 년 전에 거란이 나라를 세웠고 거란은 송과 서로 대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송이 중국을 통일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북쪽의 거란과 남쪽의 송이 분열되어서 대립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 년 뒤에 12세기 초가 되면 거란이 멸망하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중국의 북쪽을 차지하죠. 송나라는 더 남쪽으로 밀려가서 남송이 됩니다. 북쪽의 금, 남쪽의 남송. 자, 이 두 나라가 또 분열을 하게 돼요. 고려는 그 전까지는 거란과 송을 상대하고 그 뒤로는 금과 남송을 상대하게 되니까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원 외교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고려 전기의 이원 외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거고요. 13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몽골족이 등장해서 거대한 몽골 제국을 건설합니다. 자, 그때는 이원 외교가 불가능해요. 고려가 몽골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사라지지 않게 할까? 이 나라를 유지할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30년 전쟁 또 치열한 외교전 이런 걸 펼쳐서 결국 나라를 지키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 이건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고려와
거란의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란 이야기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거란 그러면 왠지 야만스럽고 막 그런 느낌이죠. 나라 이름도 좀 잘 몰라요. 거란이라고 했다가 요나라라고 했다가 그러는데, 거란은 자기들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거란이라고 안 불러요. 거란은 자기들을 키타이라고 부릅니다. 거란? 키타이? 좀 달라지죠? 키타이예요. 본래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키타이인데, 이걸 우리가 한자로 쓸 때 계단이라고 써요. 이렇게 계단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 계단, 키타이를 계단으로 쓰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거란으로 발음하기 좋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키타이 사람은 모르는 거란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죠. 세계학계는 누구도 거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키타이 또는 키탄 이렇게 불러요.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이 키탄이라는 이름이 지금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키탄의 흔적. 홍콩의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는데, 이 캐세이가 키탄의 후손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이 거란, 키탄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중국을 부르는 말이 키탄,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거죠. 우리 고려가 알려져서 코리아라고 된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 키탄, 키타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유목민족 같은, 좀 더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뭐 그런 나라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실제로 거란이 요하 근처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요 또는 대요, 우리는 요나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건데요. 여기도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타이 사람들은 절대로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문 공부를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그냥 키타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지역을 점령하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키타이라고 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라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그게 대요예요. 큰 요나라. 왜 요가 되냐면 요하라고 하는 강에서 발원했다, 거기서 출현했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거죠. 그래서 이 키타이 사람들은 자기는 계속 스스로를 키타이라고 부르면서 중국 지역에서는 요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안 썼다가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자, 뭐죠? 우리는 중국에 누가 들어가면 다 중국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한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거란도, 여진도, 몽골도, 그리고 뒤에 청나라를 세우는 만주족도 한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문화를 지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중국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의 문화를 이용하죠. 나라 이름도 요, 금, 원, 청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화되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왠지 우리 중국 사람 아니고 한족이 아닌데도 이런 주변 국가들을 한족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조선시대 이래로 만들어진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것이 우리 DNA에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의도적으로 좀 지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거란 이야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거란이 건국한 다음에 거란이 결정적으로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발해를 멸망시키면서입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에 발해의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아직 북쪽에만 거란이 있고 남쪽에는 오대와 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잖아요. 자, 고려에서도 그 판단을 합니다. 북쪽에 거란이 있고 그 아래쪽에 오대, 송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과 친선을 해야 되지? 다시 얘기해서
어느 쪽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아야 되지? 어느 쪽에 4대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해요. 생존 본능입니다. 내 옆에서 깡패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떤 깡패 쪽에 줄을 서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여러분 당연히 정답은 나와 있어요. 정말 이건 답정너입니다. 중립,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중립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중립이라는 답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중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고려는 이 중립을 생각을 해보기도 전에 먼저 반거란, 친오대송 이 정책을 딱 내세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거란이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고려가 건국된 다음에 5대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로 책봉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고려가 건국된 것이 918년이죠. 933년에 5대 왕조 중에 하나였던 후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신라와 후백제, 고려 세 나라가 서로 책봉을 받기 위해서 후당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칩니다. 자, 후당이 생각하기에 저 세 나라가 서로 책봉해달라고 하네? 그러면 그냥 해주면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셋 중에 누구를 책봉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나하고 친한 나라와 친하지 않은 나라를 좀 구별을 해볼까? 경쟁을 시킨 거죠. 그래서 후당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 후백제 견훤을 책봉을 하는데 백제 국왕 이런 책봉호를 보내지 않고 판백제 군사 이렇게 이상한 이름의 책봉을 해요. 판백제 군사. 이거는 백제 국왕보다는 누가 봐도 한 등급 아래의 직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책봉을 해주고는 얼마 뒤에 고려 태조 왕건은 고려 국왕이라고 책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후당이 볼 때 네 셋 중에 1등은 고려, 2등은 후백제야.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책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신라는 의문의 일패를 당합니다. 여기서도 외교전에서 진 거예요. 이 외교전의 승자는 고려입니다. 자, 후당이 이 책봉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 세 나라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언제나 분열되면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만고의 이치예요. 자, 이래서 고려가 5대 왕조의 책봉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재밌지는 않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칭제 건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황제를 칭하고 건원은 연호를 세운다는 뜻인데요. 이 연호라는 건 이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 이게 연호입니다. 그 해를 표시하는 단위, 이것이 연호죠. 지금 우리 연호는 서기, 서기는 서양의 연호, 서양의 기원이라고 하는 서력기원의 준말인데 예수님 탄생하신 연호로 통일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부당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수님 탄생한 해부터 따져서 2022년을 살아야 되지? BC, 기원전, AD,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 신자나 힌두교 신자들, 또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문제 있어, 이걸 인정해가지고 지금은 BC, AD를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자,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BC를 BCE라고 하고요, AD를 CE라고 바꿨습니다. CE는 뭐냐면 Common Era, 보통의 시대. 그러면 CE 이전은 어떻게 되죠? Before Common Era. 말이 되죠? 그리고 그 절대 숫자는 그냥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2022년은 AD 2022가 아니라 CE 202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시대를 쓰지 않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연호를 채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황제가 자기 연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즉위한 해 또는 즉위한 다음 해부터가 내 연호 1년이야 해서 그때부터 수를 세는 겁니다. 책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까지 포함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고려도 책봉을 받으면서 중국의 연호를 5대 송의 연호를 사용하게 된 건데, 그러는 가운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 태조가 천수, 광족이 광덕, 준풍이란 연호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걸 천자국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태조와 광종이 연호를 썼을 때 고려가 어떤 책봉을 받고 있었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태조가 천수라는 연호를 썼을 때에는 아직 어느 나라로부터도 책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쓸 연호가 없었던 거죠. 연호를 쓸 수 없게 된다면 그 해를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왕건이 왕이 되기 전에 태봉의 궁예 전통이기도 해요. 궁예는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왕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왕건이 후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으면서 이로부터 천수연호를 그만 쓰고 후당의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고려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연호는 918년에 만들어서 933년까지 사용을 한 거고, 그때부터는 후당의 연호를 써요. 자, 이렇게 쭉 쓰다가 태조가 이제 후당에 이어서 건국한 후진의 책봉을 받고 그 연호를 썼고, 태조에 이어서 즉위한 해종도 후진의 책봉을 받고 그 연호를 계속 쓰다가 광종이 딱 왕이 되었을 때 그 얼마 전에 후진이 멸망하고 후한이라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이 후한은 3년 만에 또 망한 아주 단명한 왕조였어요. 주변 나라들을 책봉할 여유가 없는 정신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고려에서 책봉을 못 받았죠. 광종은 책봉을 못 받았으니까 쓸 연호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요. 이게 광덕입니다. 그러다가 후주가 건국되고 연호가 사용이 되니까 광종이 1년 만에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덕 연호는 광덕 1년, 광덕 2년 딱 2해 동안 쓰인 연호예요. 그러다가 다시 후주가 멸망하고 송이 건국되었는데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종이 준풍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었던 거죠. 고려 초의 연호는 황제국의 위세를 세우려고 만든 게 아니고, 책봉 조공 관계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임시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좀 실망하셨어요? 역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게 좋은 거잖아, 좋은 대로 말하면 되잖아,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언젠가는 중국 사람과 역사 논쟁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역사적인 사실에서 오류가 난 상태에서 중국 사람과 논쟁을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이 이런 사료 들고 와가지고 봐라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료 잘못된 거야. 이거는 바둑 두다가 질 것 같아서 바둑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더 지는 거죠. 자, 탄탄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 전쟁에서 이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거란과 후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서로 대립만 한 게 아니라 한번 거래가 있습니다. 후진을 세운 사람이 석경당이라는 사람이고 후진의 초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세우면서 거란의 군사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란과 협상을 합니다. 딜을 해요. 거란에 연운 16주라고 하는
중국의 북쪽 땅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연운 16주는 연주와 운주를 중심으로 하는 16개 주라는 뜻인데, 연주가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운주는 지금의 다퉁, 대동입니다. 여기가 중국이 전통적으로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장성의 남쪽이거든요. 이 지역을 거란이 차지했기 때문에 거란이 단순한 유목국가가 아닌 거예요. 흉노나 유연이나 이런 나라들은 장성 이남으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다루지를 않지만, 거란은 장성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연운 16주를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사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연운 16주가 거란의 차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후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거란이 후진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5대가 전부 지나간 다음에 송이 등장해서 남쪽의 19까지 전부 통합을 해서 제법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란과 대결하기 시작해요. 연운 16주가 송과 거란 사이에 싸움거리가 됩니다. 송은 웬일인지 연운 16주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송나라는 연운 16주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걸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이 뭐죠? 원래 내 거였는데 차지한다면 회복이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역사의식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5대 왕국을 계승한 나라야. 따라서 5대 왕국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마땅해.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거고, 거란은 이거 후진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게 당연해. 자, 둘 다 일리가 있죠. 황희정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맞아 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싸움을 벌이면서 두 나라가 모두 주목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였어요. 자기들끼리 싸우지를 않고 고려를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자, 서기 985년에 송나라가 연운 16주를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고려에 군대를 요청해요. 고려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왜 우리가 그 싸움에 끼어들어야 돼? 안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거란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화친을 요청해요. 이 의도는 뭐냐면 송에 군대를 보내지 말아라. 우리와 화친하자가 아니라 최소한 중립을 지켜라 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거란과 송이 고려를 둘러싸고 외교전을 벌였던 겁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고려의 전략적인 가치가 송, 거란 모두에게 떠올랐던 거예요. 이거는 고려로서는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싸울 때 고려의 가장 좋은 일은 뭐냐면 우리를 잊어줘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싸워. 이러고 싶은데 두 나라가 다 우리 편이 되어줘. 저쪽 편이 되지 마. 이러고 나섰으니 고려가 난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고려는 이 두 나라 싸움에서 처음부터 중립을 딱 유지하지는 않았어요. 친오대, 친송, 반거란 쪽으로 흘러갔는데 거란이 계속 고려에 공을 들입니다. 태조 5년에 이런 사실이 있어요. 거란이 낙타와 모직물을 선물로 보내왔다. 고려는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아무 답을 안 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쌩깐 거죠. 우리 그냥 고마워 그냥 이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고려와 거란 사이를 위험하게 만든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바로 발해 멸망이에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는데 이것이 왜 위험하게 만드냐면 거란과 고려가 국경을 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고려가 반거란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거란이 고려와 국경을 접하게 됐다. 고려로서는 위험 신호가 오게 된 거죠. 게다가 고려 안에는 친송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높았단 말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942년 거란이 아주 큰 선물을 보내옵니다. 거란이 고려에 보내온 선물 뭐였을까요? 낙타 50마리. 그러면서 친선하자. 아마 거란도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송과 거란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켜달라는 정도의 요청을 했을 텐데 태조 왕건이
낙타 50마리를 개경에 있는 만부교 다리에 묶어서 굶겨 죽이는 아주 대범한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싸우면서도 전쟁 중에도 적의 사신을 어떻게 하진 않잖아요. 선무를 굶겨 죽이고 사신 30명은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란이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한테 섬으로 유배는 정말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못 먹어요. 거기서 이거 어떻게 살으란 얘기입니까? 자, 이런 일까지 벌려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왕건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뇨 10조를 남기는데 그 사조가 뭐냐면 거란은 금수와 같은 나라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후뇨 10조는 후대 왕들에게 꼭 지켜라라고 하는 태조의 유언인데 여기에 거란은 금수의 나라다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 왕들이 절대로 거란과 어떻게 친선할 수가 없죠. 이렇게 대못을 받고 왕건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건이 반거란 정책을 펴면서 든 이유는 이겁니다. 거란은 발해를 배신하고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이다. 이게 왕건의 이유인데 이 이유는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질 않아요. 왜 발해를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죠? 아,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고려도 고구려의 후계자니까 발해와 고려가 형제 나라 같아서 그랬다? 이런 설명이 혹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고 실제로는 그런 입증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 발해가 멸망하기 전에 고려가 발해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해 멸망시켰다고 무도한 나라라고 한다? 이거는 좀 트집 같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해가지고 북진 정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설명을 한 분이 계세요. 이런 훌륭한 설명을 한 분이 무려 조선 후기의 학자 성호 이익입니다. 실학자의 역사인식 참 이거 참 뭐랄까 손색이 없어요. 요즘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의 북진 정책을 우리가 늘 외우고 있지만 그 북진이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할 정도의 북진?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고려가 그걸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북쪽 경계가 어디까지였냐면 대동강까지였어요. 아직 평양도 수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태조 때 대동강 넘어서 평양 수복하고 청천강까지 올라갔거든요. 청천강까지 올라가면서 거란하고 부딪힐 일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북진 정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반거란 정책을 폈다? 이거는 너무 앞날을 예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랬을까? 뭔가 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5대 왕조나 송으로부터 경제적인, 문화적인 수용, 뭔가를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고려 초라고 하는 이 시기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시기고 가장 큰 결과를 낸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삼성육부, 이거 어디서 온 거죠? 맞아요. 당나라 제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산계, 무산계, 이 문무 관리들의 등급을 모두 18등급으로 나누어요. 종 9품부터 정 1품까지.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당나라 제도입니다. 과거 제도 받아들이잖아요. 이것도 수나라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을 비롯한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번듯한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송나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서적들, 그 나라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거란으로부터는 이런 걸 받아들일 게 없다고 판단했겠죠. 또 한 가지, 비단, 차, 특히 도자기, 이런 것들은 송나라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친송 정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친송 반거란 정책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거란이 드디어 고려를 침략해오죠. 993년 거란의 제1차 침략이 시작됩니다. 거란은 송과 마음 편하게 전쟁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부터 정리하려고 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소손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 80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80만 대군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실제로 얼마였는지는 몰라요. 80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란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마 거란 인구 다 합쳐가지고 다 올인을 했어도 80만 어려울걸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굉장히 특이한 고려 국왕의 행동이 있습니다. 거란이 침략하자 고려 국왕이 보인 아주 특별한 행동, 뭐냐면 성종이 친히 서경으로 행차하였다, 이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 왕이 개경에 있었어요. 자, 북쪽에서 거란군이 남쪽으로 침략해 옵니다. 그때 왕의 말머리가 남쪽으로 향해 갈 것이냐 북쪽으로 향해 갈 것이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왕의 말머리가 남쪽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대피, 피난, 몽진 이걸 뜻하고, 북쪽을 향한다는 것은 맞서 싸우겠다는 걸 뜻하거든요. 성종의 말머리는 개경에서 서경, 지금 평양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왕이 직접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것이 전쟁에서 고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직접 싸우겠다, 이거죠. 자, 서경까지 행차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고려의 선봉부대가 거란군과 싸워서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 거란군이 막강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왕이 그래도 나는 싸울 거야, 물에도 벨 거야, 이런 만용을 보이면 안 돼요. 자, 싸우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싸울지 말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경에서 멈춤, 여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자, 거란이 왜 공격해 온 것 같은가? 자, 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침략을 해온 소손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거란이 고구려의 땅을 모두 차지했는데 지금 너희 고려가 영토를 침략했으므로 우리가 토벌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손령은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손령의 머릿속에는 신라가 백제 땅을 차지했고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차지했다가 당나라가 어찌어찌해서 지금 거란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 고구려 땅이 거란 땅이 다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양 같은 경우 고구려의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려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놔라, 이거예요. 옛날 고구려 땅을 돌려받겠다라고 한 것이 이 침략의 명분입니다. 명분이에요. 실제로는 고려가 송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차단하려고 한 거지만 그것이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명분은 고구려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의도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줍시다, 땅을 떼어주고 전쟁을 피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서희가 나서서 아니되옵니다죠. 그러면 안 됩니다. 땅을 떼어주는 것은 이건 무조건 나쁜 계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영토를 그냥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삼각산 이북도 옛날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이 장수왕 때 고구려 땅이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소손령이 역사 공부를 좀 더 해서 그러고 보니 평양 말고 지금 한강유역도 옛날 고구려 땅이었네 해가지고 그것도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내줄 거냐? 안 된다. 자, 일단 한번 싸워본 다음에 결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투태세로 돌아가고,
그리고 서희 자신은 내가 소손령과 담판을 벌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소손령에게 보내주십시오 해서 이제 소손령에게 파견돼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아까 선봉대가 패배했다고 했었잖아요. 안용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려의 군대가 거란군과 싸워서 이기는 성고 하나가 있어요. 고려의 이 승리, 뒤집어서 거란의 이 패배로 소손령이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월등히 우세하고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의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러면서 아, 고려의 군대도 만만치가 않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용진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했을 때 소손령이 다시 전진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 항복할 것을 재촉했다. 왜 싸울 때 좀 자신 없으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소손령한테서 이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자, 이 틈을 타고 서희가 소손령을 만나러 갑니다. 서희가 국서를 받들고 소손령의 군영에 가니 소손령이 서희에게 나한테 먼저 절을 해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자, 좀 유치하지만 그래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큰 조정의 귀인이니 마땅히 뜰에서 나한테 절부터 해야 된다. 뭐죠? 소손령하고 서희가 만났는데 소손령이 우리나라가 더 커.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절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가 여기서 아주 참 올바른 소리를 하죠. 신하가 군주에게 절을 올리는 것은 예의이지만 두 나라의 대신이 서로 만났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네 나라가 크고 우리나라가 작지만 너도 그 나라의 대신이고 나는 우리나라의 대신이니 내가 너한테 절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소손령이 안 돼, 절부터 해. 서희는 못해. 이런 거죠. 소손령이 허락하지 않자 서희가 화를 내고 관사에 들어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다. 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손령이 마침내 허락하여 뜰에서 서로 절하고 동서로 마주 앉았다. 서로 절하고 마주 앉는데 마주 앉는 것도 동쪽과 서쪽에 마주 앉는 거예요. 이때 남북으로 마주 앉잖아요. 그럼 또 안 돼요. 남북으로 마주 앉으면 북쪽에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방위가 그래요. 동서남북 중에 북쪽이 높은 자리거든요. 동서로 마주 앉았다는 것은 완전히 대등해. 이 그림을 딱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서희와 소손령이 담판을 벌이는데 이 담판의 내용이 고려사에 좀 비교적 자세히 실려 있어요. 자, 오늘도 사료 하나 잘 읽어보죠. 소손령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옛 신라 땅에서 건국했고 고구려 옛 땅은 우리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침범하였느냐. 또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바다 건너 송에 사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벌하게 된 것이다. 땅을 떼어 바치고 우리와 국교를 통한다면 무사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두 가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거를 딱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외교의 기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고 우리가 얻을 걸 얻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잖아요. 서희가 그걸 해요. 둘 가운데 1번보다 2번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로구나 판단을 해요. 하지만 1번 문제도 그냥 넘길 수는 없죠. 서희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네 말은 다 틀렸어. 우리가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평양을 국도로 정한 것이다. 이거 말되잖아요. 나라 이름이 고려인데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평양을 국도로 정했다, 평양을 수도로 정했다고 하는 거는 약간 과장한 거지만 아주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양을 서경이라고 해서 개경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로 만든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영토를 가지고 말하면 너희 나라의 동경, 너희 나라의 동경이 있는 거기가 우리 땅이 돼야 된다. 왜? 고구려 옛 땅이 전부 우리 게 돼야 하니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너네한테 땅을 돌려달라고 해야 될 판이야. 그러니 그 말 안 할 테니 영토 가지고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해서 나라 이름을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똑부러지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지금도 동북공정에 대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죠. 어때요? 서희 땡큐. 뭐 이 말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아는 것을 이렇게 꼭 기록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록이 힘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압록강 안팎이 우리 땅인데 지금 그 여진이 중간을 강점하고 교통을 막아 바다를 건너기보다 어려우니 너희와 국교가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탓하기. 이런 전술이에요.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 옛 땅을 회복하여 길이 통하게 한다면 어찌 국교를 열지 않겠는가. 다시 얘기해서 청천강까지 가 있는 고려의 국경을 압록강까지 미루게 한다면, 그래서 거란과 국경을 바로 접하게 해준다면 거란에 사대하겠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도 쉬운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명청교체기에 조선에서 명과 사대 관계를 끊고 청에 사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얼마나 큰 반대에 부딪혀요. 결국 그렇게 못하잖아요. 고려는 그런 고민은 안 한 거예요. 거란과 송 중에 누가 강한가 이것만 따진 겁니다. 아까 형세, 문화, 혈통 중에 어떤 것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형세. 누가 강한 나라이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서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소손령도 말하자면 구단이에요. 금방 알아듣고 자기 나라 황제에게 고려가 화친을 청하니 전쟁을 중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소손령과 서희 두 구단끼리 외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윈윈을 한 건데요. 한번 그 성과를 볼까요? 서희가 얻은 것, 전쟁을 끝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전쟁이 계속되면 전쟁터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승패에 관계없이 피해는 고려의 몫이 됩니다. 그렇죠? 전쟁을 종식시켰다. 굉장히 큰 성과예요. 두 번째, 영토를 늘렸습니다. 영토를 늘렸어요. 청천강에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지금의 평안북도 지대가 고려의 영토로 들어와요. 이 지역을 압록강의 동쪽이라고 해서 강동이라고 부르고 뒤에 여기에 6개의 주를 설치했기 때문에 강동육주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서희가 강동육주를 영토로 확보했다. 이거는 앞뒤 관계가 막 뒤섞인 거고요. 강동의 영토를 확보해서 육주를 설치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동 육주가 흥화진, 용주, 통주, 철주, 곽주, 귀주 6개거든요. 이 6개는 그 뒤에 이어지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의 요새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몽골과 전쟁을 할 때에도 몽골군과 맞서 싸우는 정말 중요한 요새가 돼요. 이때 이 청천강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이 땅이 고려의 영토가 된 것이 고려로서는 커다란 장벽 하나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갖습니다. 말하자면 마치 그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그 벽 있잖아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그러면 거란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소손령은 이렇게 돌아가서 거란 황제에게 혼났을까요? 칭찬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칭찬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하나도 잃지 않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그 목적은 뭐였죠?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는 것. 그래서 앞으로 거란이 송을 공격할 때 고려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둘은 윈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는 꼭 나쁘다. 누군가가 나쁘면 누군가는 그 이익을, 그 행복을 가져간다. 이거예요. 자, 고려와 거란의 이 행복만큼 불행해지는 쪽이 있죠. 1. 여진. 여진족은 아무
부담 없이 청천강, 압록강 사이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지역이 고려 땅이 되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고려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됩니다. 여진은 그만큼 불행해져요. 근데 여진보다 더 불행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송이죠. 송은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고려하고 거란이 전쟁을 합네, 협상을 합네 막 그러더니 고려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이러면서 앞으로 거란이 공격해 오면 혼자 맞서야 되는 처지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국제 관계의 냉정함, 이런 걸 여기서 한번 또 맛보게 되는 거죠. 자, 국제 관계는 냉정해요. 그 냉정한 그런 대우를 내가 안 받고 상대방이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외교전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고려는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 송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고려는 그 장래를 또 대비해요. 여기에서 고려의 천재적인 모습이 보이는 건데요. 자, 지금은 거란이 강해서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고 송과의 관계를 끊었지만 앞으로 거란과 송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송을 그냥 허진짝 버리듯 이렇게 버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험 하나를 또 듭니다. 거란과 이 약속을 하고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기로 한 그때에 송의 사신을 보내서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작년에 거란의 침략으로 아주 불쾌한 일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군대를 지원해주면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한테 군대를 주면 우리가 거란과 싸울 거야, 그러고 너희들과의 관계도 안 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송해선 아주 난감해져요. 거란과 싸울 힘이 없는데 저 고려의 저 제의를 안 받아들이면 고려가 우리하고 관계를 끊을 텐데,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북쪽 국경이 겨우 편해졌는데 지금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고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려 사신들을 그냥 후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요. 이러면 답이 나온 겁니다. 이때부터 송과 관계를 끊었다. 자, 고려는 송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와 책봉 조공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니들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니들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너희에게 사대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일방적으로 송과의 관계는 또 안 끊은 거잖아요. 뭐냐면 뒷맛을 또 남겨놓는 거죠. 자, 강대국을 상대하는 중간에 낀 작은 나라의 외교 자세, 이게 어떠해야 되는지 이때 고려는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지금 서희의 동상이 국립외교원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관들에게 서희를 본받자, 서희를 공부하자, 이런 뜻이겠죠. 저는 정말 적당한 곳에 아주 적당한 동상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국의 외교가 서희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도 이렇게 깨알 같은 외교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큰 외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외교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빈틈을 찾고 거기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고려처럼요.